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운영하는 몽고DB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호수라고 하고요. 레이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안랩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좀 매력을 빠지게 되어서 이제 DBA로 직무 전환을 해서 라인 플러스에서 DBA를 했고 지금은 당근 페이와 마켓에서 DBA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추가적으로 좀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놨는데요. 예전에 패스트 캠퍼스랑 이제 인프런에서 몽고DB 관련된 강의를 냈었고 지금은 PSMDB 오퍼레이터 오픈소스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가 당근에서 몽고DB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PSMDB 오퍼레이터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뭐 일반 온프레미스나 EC2 환경 그리고 쿠버네티스 위에서 운영하는 몽고DB를 좀 비교를 해보고 PSMDB 오퍼레이터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이슈들 또는 경험 중에 클러스터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세팅하는 방법과 빠른 프로비저닝 전략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몽고DB를 쿠버네티스 위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또는 아틀라스 사용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틀라스는 좀 계신 것 같고 온프라미스에서 혹은 뭐 사내 클라우드 환경에서 몽고DB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뭐 일반 물리 서버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EC2 같은 인스턴스 위에다가 이제 몽고DB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온프레미스라고 좀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이제 클릭 베이스로 운영할 수 있는 몽고DB에서 제공해주는 디바스 상품인 아틀라스가 있고,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 메인으로 다룰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제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파드 형태로 운영하는 몽고DB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영 환경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걸 직접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유도가 높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모든 걸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 부담도 높고 뭐 앤스블이나 뭐 테라폼 같은 자동화 툴을 사용을 하거나 직접 개발해서 운영을 자동화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는 게 몽고DB에서 제공해주는 아틀라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틀라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비용일 것 같은데, 뭐 비용이 좀 비싸다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인프라를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뭐 운영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내부에서 이미 클릭 베이스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뭐 저도 만약에 비용이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냥 아틀라스를 사용하는 게 최고의 선택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비용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또한 좀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뭐 자동화를 해보고 뭐 AI도 써보고 툴도 만들어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팀에서는 이런 부분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위에 PSMDB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몽고DB를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와 PSMDB 오퍼레이터의 조합으로 몽고DB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먼저 PSMDB는 펄코나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몽고DB 배포판이에요. 뭐 DB 쪽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펄코나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생태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회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에서 이제 몽고DB의 커뮤니티 에디션에 뭐 어디시나 백업 같은
뭐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포함한 이제 몽고DB의 배포판을 PSMD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PSMDB라고 하면은 이제 몽고DB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SMDB 오퍼레이터는 이런 PSMDB를 쿠버네티스 위에서 선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러이고, 뭐 발표 중에 제가 뭐 CR 또는 커스텀 리소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쿠버네티스에서 뭐 파드나 서비스, 뭐 디플로이먼트 등 이런 기본으로 사용되는 리소스들처럼 쿠버네티스 API를 확장해서 사용자가 이제 직접 정의한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SMDB 오퍼레이터는 PSMDB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사용해서 몽고DB를 관리합니다. 그럼 먼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쿠버네티스에는 오퍼레이터 패턴이라는 디자인 패턴이 있어요. 뭐 DBA 입장에서 이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사람이 수동으로 하던 운영 작업들을 코드로 옮겨서 쿠버네티스 안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데이터베이스처럼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그 노하우를 이제 오퍼레이터와 커스텀 리소스라는 형태로 패키징해 갖고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운영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뭐 예를 들어보면 이제 DBA가 몽고DB 클러스터를 수동으로 구축하는 절차를 생각해 보면 뭐 인스턴스 또는 뭐 파드를 띄우고 스토리지를 붙이고 몽고DB를 뭐 설치하고 레플리카 셋을 초기화하고 멤버를 하나씩 추가하고 그 외에 이제 후속 작업들까지 이런 클러스터 하나를 만드는데 뭐 이런 복잡한 또는 뭐 단순한 이런 작업들이 절차적으로 줄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 대신에 오퍼레이터가 해주도록 하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저 요 커스텀 리소스라고 하는 요 야물 요거 하나만 작성을 해서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줘 라고 선언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터가 이제 CR이 생성된 거를 감지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레플리카 셋을 알아서 구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퍼레이터의 진짜 역할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시작인데요. 이제 오퍼레이터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나면 이 CR에 선언된 원하는 상태와 실제 몽고DB의 현재 상태가 일치하는지 끊임없이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둘 사이에 차이점이 생기면 뭐 예를 들면 멤버 수를 3개에서 5개로 늘렸다거나 뭐 파드 하나가 죽어서 사라졌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해서 다시 원하는 상태로 맞춰 놓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상태와 현재 상태를 계속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맞춰 나가는 이 반복하는 작업을 reconcile loop이라고 해요. 바로 이 reconcile loop 덕분에 가능한 게 이제 선언적 관리라는 개념인데요. 오퍼레이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선언하다 또는 뭐 선언적 관리 이런 선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운영자가 뭐 이렇게 해줘라고 뭐 절차를 하나하나 지시하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절차가 아니라 선언을 해주면 이런 상태이길 원해 라고 최종 모습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표에서 보는 것처럼 절차 없이 이제 나는 레플리카 셋 멤버를 3개 그리고 버전은 8.0 스토리지는 100기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이대로 오퍼레이터가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퍼레이터가 알아서 내가 선언한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이제 맞춰주는 작업을 해요. 뭐 파드가 죽든 노드가 빠지든 설정이 바뀌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이 오퍼레이터가 계속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려놓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언적 관리의 의미이고 쿠버네티스 생태계의 가장 뭐 강력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턴이 사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쿠버네티스 위에서 몽고DB를 운영할 때 이 패턴을 PSMDB 오퍼레이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AWS의 리소스를 제어하는 데도 함께 사용돼요.
저희가 이제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몽고DB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AWS 클라우드의 리소스들을 사용할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EBS 볼륨이 필요하고 외부에서 접근을 하려면 뭐 NLB나 라우토삼 같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인증 정보를 따로 관리해 주려면 이제 시크릿 매니저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PSMDB 오퍼레이터가 직접 생성하거나 제어하지는 않아요. 이제 PSMDB 오퍼레이터가 해주는 작업은 커스텀 리소스의 정보들을 보고 뭐 stateful set이나 뭐 서비스, persistent volume, 뭐 secret 이런 쿠버네티스의 기본 리소스들만 만들어 주거든요. 그 다음은 이 쿠버네티스의 기본 리소스들을 보고 다른 오퍼레이터나 컨트롤러들이 AWS 리소스를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라는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은 쿠버네티스의 서비스가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선언한 설정에 맞게 NLB를 만들어 주고요. 뭐 CSI 드라이버는 persistent volume 리소스를 보고 EBS 볼륨을 그 설정에 맞게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뭐 external secret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쿠버네티스에 있는 시크릿과 동기화해주는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PSMDB 오퍼레이터가 시크릿 매니저에 있는 인증 정보들을 보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커스텀 리소스를 활용해서 선언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여러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리소스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리컨사일링 하면서 제어해주는 부분이 쿠버네티스 위에서 몽고DB를 운영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뭐 조금 더 손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몇 가지 좀 작업들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원래 몽고DB를 EC2 위에서 직접 설치해서 온프레미스 형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EKS 위에 PSMDB 오퍼레이터 환경으로 일부 전환을 했는데 운영하면서 확실히 편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를 추가할 때 수행하는 작업을 한번 나열해 본 건데요. EC2 환경에서 이제 운영할 때는 저희가 테라폼을 사용해서 추가할 멤버의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AZ 분산이라든지 뭐 플레이스먼트 그룹 설정, 네트워크 설정, 스토리지 확인, 뭐 THP나 유리밋 같은 그 OS 튜닝 여부 등 이런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고, 만약에 잘못 만들어지면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될지 그거를 찾는 것도 엄청 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자주 하는 작업이 아니면은 어떻게 했었는지 그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테라폼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나서 뭐 몽고DB에 바이너리 설치를 하고 뭐 기동하기 전에 사전 작업들을 해주고 뭐 프라이머리의 멤버를 수동으로 추가를 해주고 기타 뭐 백업이나 모니터링 같은 후속 작업들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PSMDB 오퍼레이터 환경에서는 CR에서 레플리카 셋의 사이즈만 예를 들어서 5개로 늘리고 싶다 라고 하면 3에서 5로 수치를 바꿔주고 적용하면 끝입니다. 나머지 작업은 오퍼레이터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수행을 해줍니다. 또 다른 예시는 이제 스토리지 확장을 한번 볼 건데요. 멤버를 추가하는 것처럼 절차가 복잡한 건 아닐 거예요. EC2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볼륨만 증설하는 거라 그냥 볼륨 사이즈로 올려주고 OS에 접속해서 파일 시스템만 확장해주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뭐 멤버가 많다 보면은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이 되고 뭐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PSMDB 오퍼레이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멤버 추가와 마찬가지로 그냥 사이즈에 대한 CR 파일에 있는 볼륨 스펙만 사이즈를 50기가에서 100기가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가 내부에서
뭐 절차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알아서 하나씩 멤버를 순차적으로 볼륨 스펙업을 해줍니다. 저희는 그냥 기다렸다가 바뀌었는지 확인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예시는 이제 장애 복구 상황을 예시로 좀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몽고DB를 운영하는 멤버의 인스턴스가 죽었다고 뭐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사실 EC2를 사용하는 거라면 그냥 인스턴스를 재시작하면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뭐 그냥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하고 조금 좀 과장해서 설명을 좀 보태 보면, 뭐 먼저 인스턴스 장애가 났다는 알람을 저희 DBA가 받고 상황을 감지합니다. 그다음 이제 멤버를 살려야 되니까 어떤 멤버에 붙어 있던 그 볼륨을 찾아가지고 신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거기에 다시 볼륨을 뭐 붙이고 몽고DB를 재설치하고 세팅해주고 레플리카 셋의 멤버를 등록해주고 다시 문제가 됐던 멤버는 빼주고, 이런 일련의 복잡한 작업들을 저희가 해줘야 돼요. 근데 PSMDB 오퍼레이터는 이제 몽고DB가 내려갔다는 알람 하나만 수신하면은 뒤에서 알아서 복구를 해줍니다. 저희는 그냥 멤버가 다시 잘 붙었는지 확인만 해주면 작업이 전부입니다. 이게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제 파드로 몽고DB가 띄워지기 때문에 인스턴스에 이제 장애가 발생하면 파드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다른 인스턴스에 붙어서 거기서 파드를 다시 띄우고 볼륨을 붙이면 되는 구조라서, 뭐 인스턴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리콘사일 룰에 따라 클러스터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오퍼레이터가 알아서 복구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저희는 그냥 장애가 났다라는 것을 인지만 해주고 뭐 DB의 상태만 체크해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PSMDB 오퍼레이터의 강점이고, 저희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몽고DB를 운영하는 구조를 좀 추구하고 있어서 저희 팀은 PSMDB 오퍼레이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트레이드오프는 있어요. 지금까지 PSMDB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서 막 정말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도 정말 많아요. 저희가 경험한 몇 가지 이슈들을 운영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운영 이슈의 가장 큰 문제는 쿠버네티스와 PSMDB 오퍼레이터에 대한 러닝 커브가 존재한다는 게 가장 큰 벽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DB를 운영하는 DBA 입장에서는 쿠버네티스까지 더 깊게 파야 되니까 진입 장벽이 좀 높았고, 지금도 저희를 좀 많이 괴롭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관된 컴포넌트들이 많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PSMDB 오퍼레이터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위에서 뜨는 다른 오퍼레이터나 컨트롤러들이 존재를 하고, 또 AWS 위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AWS의 권한을 우리가 제대로 세팅을 안 했는지 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와 뭐 AWS 컴포넌트들 간의 연동 구간들도 많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트러블 슈팅하는 난이도가 많이 상승한 것도 있고, 이전에 저희 그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한번 저희가 파드 리소스 설계를 좀 실수해서 같은 노드에 띄워져 있는 다른 몽고DB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끼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PSMDB를 세팅할 때 레플리카 셋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뭐 연결조차 못해서 좀 고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적인 이슈들이 있었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오퍼레이터의 동작으로 인한 이슈들인데요.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볼륨을 저희가 확장을 하거나 뭐 몽고DB의 컨피그를 바꾸거나 어떤 변경 사항을 취했을 때 이게 재시작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멤버가 롤링으로 재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뭐 요거는 오퍼레이터의 동작에 따라 그렇게 동작을 한 거고, 그리고 뭐 인증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를 뭐 교체해버리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니셜 싱크 방식으로만 멤버를 추가할 수 있어가지고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씩 걸려서 뭐 멤버가 추가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뭐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운영 노하우가 계속 쌓이면서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겪은 문제들을 뭐 운영적으로 풀어야 될지
아니면 소스 코드를 바꿔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주황색으로 쳐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외부에서 레플리카 셋에 연결이 안 됐던 이슈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니셜 싱크밖에 제공하지 않는 PSMDB 오퍼레이터에서 뭐 테라바이트의 단위를 뭐 한 1분 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연결 관련된 레플리카 셋에 이제 외부에서 연결하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 PSMDB 오퍼레이터로 레플리카 셋을 생성을 하면은 연결이 외부에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골치 아파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몽고DB는 PSMDB 오퍼레이터로 쿠버네티스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파드의 IP가 동적이라는 점이에요. 파드가 한번 재시작되거나 다른 노드로 옮겨지면 IP가 바뀌어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드끼리 IP로 직접 통신하면 안 되고, 대신에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내부 클러스터 도메인, 그러니까 service.cluster.local 같은 형태의 호스트 네임으로 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플리카 셋 멤버들도 자기 자신을 이 내부 도메인으로 등록해두고 그 이름을 사용을 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이 service.cluster.local이라는 도메인은 클러스터 안에서만 통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 바깥에서 이 도메인을 풀 수가 없고, 설령 IP를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파드 IP에는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점의 출발이에요. 다음 두 번째, 몽고DB의 공식 드라이버는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독특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가 커넥션 스트링에 이제 호스트를 나열을 하게 되면 드라이버는 일단 거기에 붙어서 너희 레플리카 셋 멤버들 명단 좀 줘봐 하고 물어봅니다. 이걸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물어보면 몽고DB 서버는 우리 멤버는 뭐 이 친구고 저 친구고 그리고 또 저 친구야 라고 명단을 돌려줘요. 문제는 이 명단에 적혀 있는 주소가 내부 클러스터 도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클라이언트가 여기 elb.amazonaws.com처럼 NLB를 통해서 어렵게 첫 연결을 성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달받은 멤버의 명단을 보고 다시 service.cluster.local 도메인으로 접속을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를 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뭐 멤버 명단에, 즉 그 컨피그에 외부 도메인을 적어두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클러스터 내부에서 파드끼리 통신할 때 외부 도메인으로 한번 나갔다 돌아와야 돼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단순히 한쪽 주소만 쓸 수가 없고, 내부에서 통신할 때는 내부 도메인을, 그리고 외부에서 통신할 때는 외부 도메인을 반환해주는 기능이 필요해요. 즉 같은 멤버에 대해서 여러 개의 도메인으로 광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해주는 게 바로 스플릿 호라이즌이라는 설정이에요. 내부에서 볼 때와 외부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주소를 알려주는 것. 이제 같은 멤버에 대해서 뭐 내부에서 오는 너에게는 클러스터 도메인 주소를 주고, 외부에서 오는 너에게는 NLB 주소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스플릿 호라이즌이 꼭 필요하고, 이 설정을 통해 하나의 멤버에 여러 개 도메인으로 광고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 스플릿 호라이즌이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서버 입장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내부에서 온 친구인지 외부에서 온 친구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뭐 TCP 통신을 할 때 이 TCP 레벨에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도메인 이름으로 접속을 하더라도 실제로 서버까지 도달하는 패킷에는 도메인이 안 적혀 있거든요. 그냥 DNS로 IP를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IP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는 어떤 IP가 나한테 붙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름을 이제 부르며 찾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 호라이즌을 설정을 해도 서버는 알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TLS의 SNI라는 겁니다. TLS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SNI가 활성되거든요. 이렇게 뭐 TLS 핸드쉐이크를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가 나는 지금 mongodb 0.elb.amazonaws.com 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려는 거야 라고 요 SNI 필드에 자기가 부른 호스트 네임을 담아서 보내줍니다. 참고로 SNI는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의 약자예요. 원래 SNI는 한 IP에서 여러 도메인의 인증서를 서빙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인데요. 몽고DB는 이거를 좀 영리하게 활용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TLS 통신 요청을 하면 서버 쪽에서 SNI에 담겨온 호스트 네임을 보고 이 친구는 외부 도메인으로 접속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스플릿 호라이즌에 설정된 외부형 멤버 명단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TLS와 스플릿 호라이즌 이 두 가지 설정을 함께 해줘야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PSMDB 오퍼레이터로 쿠버네티스 위에 기동한 레플리카셋의 외부에서 접속을 하려면 NLB 로드 밸런서를 통해 외부 트래픽 진입점을 열어주고 클라이언트가 TLS 통신을 요청해서 TLS의 SNI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어느 이름으로 왔는지 서버에게 알려주고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알려준 호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스플릿 호라이즌 설정에 매핑된 주소들의 명단을 반환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레플리카 셋일 때만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샤디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고 S 라우터 주소만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 라우팅 작업은 내부에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설정이 굳이 필요가 없긴 한데 뭐 운영 통일성과 뭐 편의성을 위해서는 샤디드 클러스터에서도 뭐 동일하게 설정해 주는 것을 권장드리긴 합니다. 확실히 이게 온프렘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 두 번째는 몽고DB의 프로비저닝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갖는 레플리카 셋이더라도 한 1분 안에 세컨더리 형태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저희가 좀 테스트해보고 지금 운영에도 도입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요 세 가지 뭐 프로비저닝 전략으로 제가 넣어놨는데 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니셜 싱크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방법이 EBS의 그 볼륨 카피, 볼륨 클론 방식으로 리커버하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이제 일반 커뮤니티 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멤버를 추가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로지컬 방식의 이니셜 싱크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컬렉션을 find 명령으로 읽고 해당 시점부터 OP 로그를 받아놨다가 따라가는 형식이죠. 뭐 간단하게 DML 없이 100GB 크기의 데이터를 갖는 레플리카 셋에 멤버를 추가했는데 이제 제가 설정한 환경에서는 한 3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방법은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시간도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몽고DB에서는 파일 카피 베이스드 이니셜 싱크라는 기능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 파일 카피 베이스드 이니셜 싱크는 원래 몽고DB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PSMDB에서는 소스 코드를 직접 빌드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PSMDB 기준으로 이 동작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레플리카 셋에 이제 컨피그에 이니셜 싱크 모드를 설정해 주면은 이니셜 싱크가 돌 때 이제 파일 카피 베이스드 방식으로 수행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보면은 먼저 와이어드 타이거 스토리지 엔진에 이 백업 커서라는 거를 열거든요. 이 백업 커서를 열면은 그 시점에 마지막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는 스냅샷을 뜨고 그때의 데이터 파일 사이즈, 즉 옵셋 크기만큼 타겟 쪽의 데이터 파일들을 복사를 합니다. 이때 데이터 파일은 뭐 변경하는 DML 작업이 있더라도 실시간으로 가능한데요. 뭐 백업 커서가 열리면은 해당 시점에 기억한 이제 옵셋으로부터
어펜드 온리 방식으로 파일 뒤쪽에만 쓰도록 동작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와일드 타이거가 카피 앤 라이트 방식으로 데이터 블록들을 제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록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뭐 블록을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블록을 복사해서 어베일러블한 블록에 새로 쓰는 방식이라서 뭐 스냅샷 시점의 블록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새로 들어오는 변경되는 내용들은 파일 뒤쪽에 계속 쌓으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니셜 싱크를 받는 저 뭐 타겟 멤버 입장에서는 스냅샷 시점의 데이터, 즉 스냅샷 시점의 크기까지만 파일을 복사해 오고 복사가 완료되면 이후에는 리커버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나머지 변경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복구가 마무리됩니다. 뭐 온프레임 환경에서도 비슷한 과정 중에 뭐 백업을 이용해서 복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히든 멤버의 데이터 디렉토리를 뭐 복사해서 복구를 한다거나 그 과정이랑 뭐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몽고DB가 내부적으로 뭐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구현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동일한 환경과 이제 DML 없이 100GB 정도의 멤버를 추가하는데 한 15분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한 뭐 2배 정도 빨라졌는데 뭐 여전히 속도 이슈는 남아있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게 로지컬이든 파일 카피 베이스든 여전히 멤버를 이제 프로비저닝 하는데 데이터가 커질수록 비례적으로 시간도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볼륨 스냅샷이나 뭐 백업을 뭐 사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려를 해봤는데 이것도 어쨌든 비례적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구조이고 뭐 오퍼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방식이 아니어서 스냅샷을 이용하거나 백업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그 절차가 복잡하니까 오히려 그냥 파일 카피 베이스트를 쓰는 게 더 낫겠다 싶은 판단이 들기도 했는데요. 근데 한편 요거를 좀 테스트 해보면서 정말 그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레플리카 셋을 빠르게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이 없을까 좀 궁금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몽고DB를 운영하고 있고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정말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분명 방법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많이 찾아봤는데 찾던 중에 작년 10월쯤에 그 발표된 EBS 볼륨 클론 방법을 사용하면은 빠르게 프로비저닝 가능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EBS 볼륨 클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스냅샷을 뜨는 즉시 바로 볼륨을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데이터 블록들을 복사를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해요. 이 복사하는 단계를 이니셜라이징 상태라고 하고 이때부터 몽고DB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복사가 완료되면 이제 컴플리트 상태로 바뀌고 이때부터는 완전히 별개의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하는 동안에도 뭐 바로 볼륨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AWS에서 EBS 볼륨 클론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게 가능한 원리는 이제 EBS 볼륨 클론도 카피 앤 라이트 방식으로 블록을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와일드 타이거와 비슷한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냅샷을 뜨는 시점을 기억을 하고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블록을 이제 새로운 볼륨에 복사를 합니다. 이때 새로운 블록은 뭐 바로 멤버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뭐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블록은 스냅샷 지점 이후에만 쓰도록 어펜드 온리 방식으로 블록을 추가하게 돼요. 이제 스냅샷 시점 이전 블록들을 보시면 블록 B, C처럼 이미 복사한 블록은 바로 사용을 하고 블록 D처럼 복사가 아직 안 되었는데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즉시 블록을 소스 볼륨으로부터 복사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추가적인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I/O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면 한 자릿수 밀리세컨드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수치는 도큐먼트 상에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직접 테스트 해봤을 때도 얼추 그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EBS 볼륨 클론 방식으로 멤버를 추가하는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DML이 없고 동일한 환경에서
100GB 데이터를 이제 세컨더리 상태까지 가는데 딱 2초 걸리더라고요. 정말 빠르죠? 이게 진짜 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니까요. 추가적으로 동작에 대한 레이어를 간단하게 보면 EBS 볼륨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에서는 기존 멤버의 볼륨을 대상으로 볼륨 클론 작업을 진행하고 이때 이제 볼륨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뒤에서 블록을 계속 복사해 갑니다. 그 다음 쿠버네티스 레이어에서는 이 생성된 볼륨을 물고 이제 신규 파드로 뜨고 다음 몽고DB 레이어에서는 리커버 방식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멤버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볼륨 클론 방식도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면 로지컬과 파일 커피 베이스와는 다르게 데이터 크기가 계속 커지더라도 이제 일정한 시간 내에 프로비저닝을 완료하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DB를 운영해 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그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이거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분명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모든 상황에서 이거를 분명히 사용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의문도 들고 백그라운드에서 파일을 복사하는데 이거 분명 성능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실시간으로 볼륨을 복사하는 건데 정합성 문제는 없을까? 여러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이것저것 조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약 사항들이 있어요. 암호화된 블록, 암호화된 이제 그 볼륨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동일 AZ로만 복사를 해야 돼서 만약에 새로운 AZ가 추가되거나 아직 멤버가 없는 AZ에는 이 방식으로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성 측면에서는 동일 소스 볼륨에 대해서는 한 개씩 복사가 가능하고 리전당 최대 5개까지만 복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소스 볼륨보다는 복사하는 볼륨의 그 크기나 IOPS에 대한 설정이 더 커야 돼요. 그런데 요 정도까지는 사실 운영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까 이니셜라이징 단계에서 백그라운드로 블록을 복사할 때 IOPS 리소스 관련 성능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좀 확인했어요. 이제 이니셜라이징 상태일 때 백그라운드로 블록을 복사하고 있으면은 복사한 볼륨을 바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할당된 IOPS 리소스를 모두 사용 못하는 이슈가 있어요. 일단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저 3000 IOPS까지는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나머지 리소스에 대해서는 소스 볼륨의 IOPS가 여유가 있을 때 그만큼만 더 사용할 수 있는 좀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만 IOPS를 사용하는 소스 볼륨에서 만화의 동일 스펙으로 이제 볼륨을 카피하는데 이니셜라이징 상태에서 이제 3000 IOPS까지는 최소로 보장을 하고 나머지 7000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스 볼륨의 여유분이 4000 IOPS밖에 없어서 3000 더하기 4000에서 총 7000 IOPS까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보면 사실 저 여유분 4000에 대해서도 백그라운드에서 블록을 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사하는 IOPS 양 한 2000 정도를 추가적으로 빼서 사실상 한 5000 정도밖에 사용을 못해요. 근데 요거는 이니셜라이징 상태에 대한 그 퍼센티지가 계속 높아지면은 점점 올라오긴 하거든요. IOPS에 대한 기능이. 그래서 저희가 좀 정한 부분은 이런 IOPS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부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상황들이 이제 보면은 소스 볼륨이 3000 IOPS 리소스만 사용할 때 저희가 디폴트로 처음 볼륨 IOPS를 세팅할 때 3000 IOPS를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늘려주는데 그냥 디폴트로 만약에 사용하면은 베이스라인 3000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스 볼륨의 IOPS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계산을 해보고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마지막 멤버를 히든 멤버로 이용을 해서 배치 멤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PSMDB 오퍼레이터가 동작을 할 때 만약에 멤버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히든 멤버를 서비스에 투입을 하고 새로운 멤버를 배치 멤버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멤버를 하나만 추가할 때는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빠르게 좀 프로비저닝을 해야 될 때 대량의 데이터인데 뭐 빠르게 프로비저닝을 해서 아이옵스에 대한 성능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프로비저닝이 필요할 때 뭐 이런 경우들은 이 EBS 볼륨 클론을 사용해서 저희가 멤버 추가하는 프로비저닝 전략을 갖춰도 되겠다라고 팀에서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BS 볼륨 클론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직은 수동으로 저희가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그 각각 레이어별로 나눈 층인데요. EBS 레이어에서 저희가 기존 멤버의 볼륨을 EBS 볼륨 카피하는 EBS 볼륨 클론 또는 카피하는 그 AWS CLI를 날려줘서 카피하는 작업을 저희가 수동으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멤버를 추가하기 전에 CR 파일의 멤버를 추가하기 전에 PV를 저희가 먼저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만든 persistent 볼륨을 물고 얘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동 작업들을 저희가 아직 해줘야 돼서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자동화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먼저 했던 거는 그냥 PSMDB 오퍼레이터 소스 코드를 저희가 수정해서 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수정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는 이 PSMDB 오퍼레이터가 버전이 한 4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이 하나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변경한 부분들을 뭐 반영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큰 공수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냥 직접 우리가 오픈소스에 기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최근 한 6개월 전부터 저희가 뭐 이슈도 올려보고 팀에서 PR도 올려서 실제로 지금 반영돼서 새로운 버전에 들어간 기능들이 있고, 아직 뭐 다음 버전을 기다리는 PR들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소스에 좀 기여하면서 최대한 그 생태계를 같이 끌어올리는 방식을 좀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 운영자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뭐 피드백을 주시고 테스트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는 PSMDB 오퍼레이터 오픈소스에 기여하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면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홍보 하나만 하려고 해요.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인프런 강의 하나를 개강했어요. 이제 박건아님이랑 함께 만들었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이 쿠버네티스 위에서 운영하는 몽고DB를 주제로 이제 PSMDB 오퍼레이터를 활용해서 몽고DB를 운영하는 강의입니다. 이 영역이 사실 아직 국내에는 공개된 레퍼런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에 도입하는데 저희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처럼 자료 없이 좀 막막하신 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직접 운영하면서 저희가 부딪혀서 얻은 경험을 중심으로 기본 편에서는 전체 개념과 기본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고요. 앞으로 나올 활용 편에서는 더 상세한 운영 내용을 담아서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5월 12일까지 얼리버드 30% 할인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